279페이지에요. 매매입니다. 자, 1번 매매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해놨네요. 매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했는데 1번요. 매매 일반 내용들 쭉 정리해놨습니다. 보죠. 1번 현실 매매도 역시 낙성 불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는요. 낙성 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현실 매매는요,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하는 그 현장에서 매매 내용이 다 실현되어 버리는 거죠. 실현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래 행위인 매매 계약은 전부 그 자리에서 대금과 물건을 특정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급부 이행,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 받죠. 뭐 시장에 갔을 때 말입니다. 예컨대 뭐 고등어 2마리 산다. 그러면 고등어 2마리 산다. 한 마리당 2,000원씩 해서 뭐 비싼가요? 1,000원씩 해서 2,000원 주고 그 자리에 샀다. 이게 뭐예요? 현실 매매란 거죠. 이것도 뭐예요? 낙성계약, 착력과 승낙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행을 하는 거죠. 현실적 이행까지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용물계약서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니은 매매 목적물을 현존한 것이어야 한다. 아니죠. 매매는 장차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현존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게요. 따라서 틀렸다. 3번 디귿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물건에 관해서는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특정물 아니어도 무방해요. 특정물이 아니라는 것은 종류물을 말합니다. 이게요. 딱 정해서 매매 계약 아니라 뭐 이 종류물이어도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되죠. 따라서 옳습니다. 리얼 재산권 이전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재산권 이전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 했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라 하잖아요. 그죠? 리얼.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인 매매 계약이죠. 옳다. 그죠? 그 다음에 미엄.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매매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당해 법률 행위의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 가능하면 되죠. 확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금이라든지 매매 목적 물건의 확정이라는 것은 나중에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이게 확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란 거죠. 이행기 와서 어떻게 대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은 무엇을 정하고 이런 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졌으면 확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미엄 확정되어야만 한다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비역 매매 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했는데요. 매매는요 반드시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물건을
인도를 약정하고 매매 목적물이요. 또 이 물건의 대가에서 뭐냐? 대금 지급을 약정해야 돼요. 대금이니까 뭐예요? 금전이죠. 금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금전에 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볼까요? 매매의 일방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인데요. 우리 민법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일단 추정하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죠?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민법상의 태도다. 자, 보죠. 틀린 것은 했죠. 1번. 매매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여기에요. 예약이란 것은요. 장차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거잖아요. 미리 약속해 두는 거다. 미리 약정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래요. 채권 관계죠. 즉,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다. 해서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그죠? 그러니까 약속할 의무를 짊어지기로 약속하는 거죠. 뭐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옳죠. 2번.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여기에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내용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이 약정에서.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옳다.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매매 일방 예약했어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예약이다 라고 하면 이 예약에서는요, 예약이 일방 예약이라면 예약 완결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약 완결권을 일방 귀속이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에 예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켜 두는 거죠. 이 예약 완결권을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판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알아두셔야겠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옳다. 그죠? 4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4번도요. 우리가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이거는요. 형성권입니다. 성격이요. 그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로 이 법령이에요. 행위를 해요. 자,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형성권이고요. 그렇다면 이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요. 제척기간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기관 도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제척기간은 중단 사유도 없습니다.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형성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이냐? 이 기간 자체는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10년 내에. 그러면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면 소멸해버리죠. 이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가등기 되어 있더라도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니까 예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게 10년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0년에 그게 상대방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하죠. 상당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최고한 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이 예약 완결권은 사라져서 실효돼 버립니다. 즉 매매 예약에 의한 매매는 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최고의 효과는 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5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그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최고권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5번에 가시면 2형에 보세요. 2형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예약 의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예약 의무자가 바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바로 예약 의무자가 돼요.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최고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요겁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예약 완결을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즉 예약 완결권 행사하겠다라고 말도 안 하고 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을래 포기할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확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예약은 이 예약요 매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니까 결국은 매매 예약에 의해서 매매를 체결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약금에 관한 내용은 7번 문제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어요. 7번. 7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약금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은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민법상의 규정으로는 이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라고 하면 해약금인 것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해약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민법상 해약금의 의미는 뭐예요? 이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금 상태다. 이때 이 계약금 이름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해약금 추정 이것은 민법 565조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제권 행사를 규정해 놨겠죠. 그래서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여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겠죠.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민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해약금 추정에 관한 규정. 해적을 행사한 거죠. 다만 우리 7번의 문제는 계약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옳은 것, 틀린 것 이걸 정리해 봅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교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민법의 태도죠. 그죠? 해약금 추정. 옳죠. 자, 니은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 자, 니은의 이 약정이요. 지금 따옴표 속에 있는 약정. 이 자체는 뭐냐? 바로 위약했을 때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약정으로서 위약금의 약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이 계약금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약정.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라 그래요. 자, 이때 위약금 약정의 경우는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서 교부된 약정에 덧붙여서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해약금 추정이 될 것이고, 이거는 민법 565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위약금 약정은요, 이것은 우리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장차 계약을 위약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 계약금을 근거로 해서 정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미리 예정해 놨으니까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라고 하면 계약금 교부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추정받게 되고, 위약금 약정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해배상할 것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채무불이행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텐데, 그때 손해배상금 가지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다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한 사람이 만약에 채무불이행했다면은 약속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교부한 사람은 내한테 미리 줬던 매도인한테 미리 줬던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몰수당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즉 받은 사람이 채무불이행했을 때는, 약속 위반했을 때는 그 배액으로서 손해배상을 돌려주자. 그럼 배액이란 것은 받은 것은 상대방 돈이니까 돌려주고, 그 배를 붙였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손해배상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 디귿. 자, 여기 잘 봐두실게요. 니은에서는요, 위약에 관한 약정, 약속을 위반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한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0을 현실로 제공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 이건 또 틀린 말이에요. 디귿은 틀리는데, 어떻게 틀렸냐면, 자, 민법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요, 565조에서 여기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는요, 수령자가 해제할 때는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하면서 해야 돼요. 하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 이때 하면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배액을 상환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그죠? 이걸 의미는 그렇습니다.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반드시 그러면 이행까지 이추어져야 되잖아. 이행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다른 말 하면, 현재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안 받으면 공탁해야 상대방한테 이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 제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상환이란 의미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자, 요것 따라두셔야 돼요. 이행까지는 요할 필요 없다. 공탁은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 융자 신청은 뭐냐? 매수인이 준비하는 행위 하고 있죠. 준비 행위. 대출 신청. 누가?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출 신청한다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금을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죠. 이것은 이행의 착수는 아니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565조의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인정돼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할 수 있고, 이행에 착수가 되어버리면
이 해제권 행사 못 하거든요. 그러나 준비행위, 즉 대출 신청인 준비행위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565조에 있는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얼 옳은 지문이죠. 이행에 착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미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자 미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이행에 착수예요. 이때 이행에 착수라는 의미는 일부를 이행에 착수했던 전부를 이행에 착수했던 전부 이행에 착수예요. 이행 착수가 있으면 이 착수가 있어버리면 해제 565조에 있는 해제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행의 착수의 이행이란 것은 전부 이행했던 일부 이행이든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중도금 지급했다 했잖아요. 중도금 지급은 바로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못하죠? 565조에 있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비록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하여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협. 자, 계약금이라는 금전은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은 정해진 계약금이 이행, 즉 교부가 돼야 돼. 교부가 돼야 돼. 교부가 되어야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바로 요물계약이라 그러죠. 동시에 이 계약금 계약은 기본 계약에 덧붙여서 하는 거죠. 기본 계약에 더하여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질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매 계약과 다른 점입니다. 다음 시효.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좋습니다. 요물계약이다. 이형.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우리 민법의 원칙이죠. 565조 해약금 추정. 위약벌인 경우에는 당사자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위약벌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옳다. 지읒.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서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지읒에요. 여기에 이행 착수할 때까지 565조에 있는 해제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행사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죠. 어느 일방이라도 이게 중요해요. 어느 일방이라도. 그러니까 매도인이 즉 매매 계약에서 본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던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던 누구든지 간에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매도인도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에서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에서도 계약금의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되었다 할 때 임대인이 이행에 착수가 있었던 임차인이 이행에 착수가 있었던 어느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가 일부라도 했다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더 이상 해제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 어느 일반으로 이행에 착수했으면. 그래서 지읒은 틀린 질문이다. 그죠? 이응, 치읒.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치읓. 자, 565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했다. 이러면 해제를 했으니까 소급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565조의 해제는 누구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지금 해제하는 거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가 없잖아요. 주고받은 게 없죠.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요. 여기에는 이 565조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불이행이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는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죠. 그래서 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효력이 안 생깁니다. 이 해제 효과는 소급표만 있을 뿐이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것이요. 계약금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자, 9번. 갑과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되는 돈을 수수하면서 자, 계약금을 수수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해약금 추정이다. 그죠? 벌써 9번을 이렇게 문제 풀면서 우리는 계약금 추정했구나. 네, 계약금을 지급했구나.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565조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추정되겠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문을 약정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했네. 약속 채무 불이행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한 것으로 추정하죠. 손해배상의 예정을 추정해요. 그렇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는요, 이 두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해약금 추정에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은 지금 약속한 내용대로 배상할 책임만 있는 거죠. 더 이상 내놔라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여기에 두고 있다.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4번.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고요. 4번. 을이 위약한 경우. 그러면 매수인이 잘못한 거죠. 갑은 자신이 그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을 넘는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 항상 그 넘는 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손해배상금 정해놨잖아요. 이거보다 넘는다 하더라도 넘는 때에도 더 청구는 못한다. 그죠? 더 내놓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자, 이게 원칙이란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넘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더 내놔라고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인정해버리면 이런 약정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틀렸다. 뭐 계약금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충분히 다 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나머지 내용을 한번 풀어보세요. 계약금 가지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요.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은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죠. 쌍무계약에는 그죠? 요 두 가지가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2번의 문제를 뭐라냐면 이거를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법 580조, 581조 여기에 규정했는데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이 하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의미할 때 이렇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매수인은요, 담보 책임 내용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냐? 매수인은요, 반드시 이때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매수인일 때만 물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냐? 물건 하자 존재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요. 이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매수인이라면 이때 이 매수인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손해배상을 청구해란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더 나아가서 해제권까지도 행사한 거죠. 이렇게 해요. 이것을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2번. 옳다. 3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그렇죠. 이때도 역시 물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외에도요. 완전물 거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물건이 뭐냐? 바로 특정물일 때는 이렇습니다. 특정물에 대한 하자일 때는 요것만 인정하죠. 요것만.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이 말입니다. 종류물일 때 종류물이면 다른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대체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자 담보 책임은 이거 외에도 손해배상, 계약 해제 이렇게 행위하는 거 외에도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완전한 물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이 없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 물건 똑같은 물건 다른 거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다른 거 이거 가져가고 고장 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라 그럽니다. 완전한 물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종류물 매매일 때 이 권리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요 매수인의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는 이 손해배상,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이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요 제척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요것도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원칙 인도할 때까지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과실 열매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래요. 대금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동시행 관계니까. 그래서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볼까요? 16번 문제로요. 매수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대금 지급할 의무죠. 매수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뭐예요?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넘겨주기로 한 재산권을 인도할 의무, 그죠? 재산권 이전할 의무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매매 목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면 당연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겠죠. 두 가지예요.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대금 지급할 의무. 그리고 뭐 거기서 덧붙여서 신의칙상 매도인이 물건을 건네주는 인도 의무를 하면 수령할 의무는 있겠다, 그죠? 뭐 그 수령할 의무는 권리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 대금 지급에 관한 16번 문제를 한번 보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 의무에 관한 특약 없는 경우, 자,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그래요.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기한이 적용돼야겠죠? 그래야 동시행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죠? 1번. 동시행 항변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렇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일방의 채무에 이행기가 있다면 그 상대방 채무도 똑같은 이행기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추정합니다.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래요. 목적물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붙여줘야겠죠. 옳다. 3번.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계약 비용은 양 당사자가 쌍방 균분입니다. 계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분의 비용분도 하고, 채무 이행이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그 물건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동시행관계 되겠죠. 따라서 4번은 동시행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그죠?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 주장한 자가 있어. 제3자가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이럴 때는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게 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5번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7번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나 물건에 하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의무와 매매 재산권요. 매매 대상에 대한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잖아요. 물건 인도 의무. 그러니까 권리에 흠이 있거나 물건에 흠이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이 말이죠. 이때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따라서 1번 옳다. 2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른바 법정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것도 성질입니다. 성질. 3번. 담보 책임의 내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다하는 것이죠. 4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도 모두 우리 민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모두의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5번 틀렸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했는데, 자, 여기에요. 우리 민법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어요. 이게 569조부터 해서 580조가 넘는 583조까지 있는데, 이 규정은요, 원칙, 계약법에 있는 임의규정의 성격입니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을 하면 이것은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민법에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끼리 당사자 다른 약정을 했다, 뭐 감경하는 약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중, 매도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을 해도 역시 유효해요. 그죠? 면제 약정도 유효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약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담보 책임의 뭐 전형적인 모습으로서요. 20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자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죠. 이 사람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매매 계약을 1만 제곱미터 토지를 매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했죠.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말이죠.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병 소유 토지다라고 해버리면 이 매매계가 뭐예요? 1번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이 매매계약 자체가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매수인은요, 선일 때는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 있고, 악의일 때는요,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죠. 이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해서 해야죠.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요 2번의 경우는요. 병 소유가 2,000제곱미터다. 그러면 2번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일부가 타인의 권리가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때는 선의의 매수인일 때는요. 대금 감액 심지어 계약 해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악일 때는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요것만. 따라서 틀렸네요. 3번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되어 매실된 경우. 그러면 뭐예요? 일부 매실돼 있죠. 이미. 이것은 3번은 자 일부가 이미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해 2,000제곱미터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이 매매 계약 안에 말이죠.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해요. 그럼 이때는요. 매수인은 선의일 때만 대금 감액이나 금만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의일 때만 보호합니다. 이 매수인이 지금 을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논의예요.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아니면 여기서는 선이어야만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샀으면 아예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요? 자기가 알고 샀잖아요. 그냥 사두겠다는 뜻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 을은요. 저당권 행사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것을 갑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을은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이러면 매수인은 선납불문하고 이래야 되겠네. 선납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잘 이렇게 사례 문제지만 하나의 사례 문제를 놔두고 매매 형태를 이렇게 특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어떠한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숙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렇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교재 내용대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좀 쉬었다가 또 다 계속요. 21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